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하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제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좋은 가정을 꾸려 잘 사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혼자 저를 어렵게 키워오셨거든요. 그 탓인지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기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저 자신과 어머니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힘든 환경 탓에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이지만 매달 착실하게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되실 분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가 일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니? 내 친구 정숙이는 며느리가 학교 선생이라고 하던데. 또 경애는 어떻고? 걔네 며느리는 대기업 직원이라 가전이며 물건들도 싸게 살 수 있댄다. 그런데 넌, 아휴, 됐다 됐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시모는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며 힘들게 했어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곤조곤 조용한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까내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들도 그냥 애써 넘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학교 선생이며 대기업 직원이 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학력이 좋은 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직장을 얻은 것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매달 돈 벌어 남편과 생활비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할 때 집도 반반씩 해올 정도면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을 능력도 없이 시집온 팔자 좋은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모가 딱 그 모양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런 푸대접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넌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떴어? 돈이 이렇게 커서야 집안 망하게 만들 일 있니? 안 봐도 뻔하네. 집에서도 돈 펑펑 쓰는 거 아니냐? 저 혼자 벌어서 쓸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써도 제 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제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당연히 너한테 주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제가 시댁 와서 밥 먹는 것조차 싫으면 그냥 시댁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 혼자만 부르시던가요. 굳이 밥도 많이 퍼먹는 며느리 왜 부르세요? 시모가 저를 꼭 부르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자신을 혼자 부르면 절대 가지 않았거든요. 항상 저를 데리고 갔었죠.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이유는 돈을 달라거나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만 해결하기 싫으니 저를 데려가서 항상 반반씩 부담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시모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는 게 가면 오는 것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였어요. 언젠가 친정에서 남편이나 시댁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고 아이를 낳게 되고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친정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네가 안 오면 아들이 안 온다고 하니 너 부른 거지. 그건 남편 사정이지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괜히 눈칫밥 먹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이 요청하는 거 항상 남편과 절반씩 부담하는데 밥도 편히 못 먹게 하실 생각이시면 남편 혼자 불러서 배부르게 먹이고 남편한테 다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제야 남편과 제가 돈을 반씩 부담한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러니 정이 가려야 갈 수가 없었죠. 몇 해를 보는데 이렇게 한결같으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한테 밥을 많이 먹니 어쩌느니 그런 말은 안 하더군요. 그 밥보다 더 많이 자기한테 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하하호호 웃기 바빴고요. 그게 가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시모를 보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대면대면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터지더군요. 친정어머니가 홀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펴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대로 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고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당장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급히 수술과 처치를 하고 나자 곧 병원비가 급해졌어요. 게다가 당장 친정집 전세금 계약 때 필요한 돈도 마련해야 했고요.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려받겠다고 이미 어머니한테 통보한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모아놓은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걸로 병원비를 할 수도 없었어요. 집을 처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간 남편과 함께 시댁 요청을 몇 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요청을 해보려고 한 거였죠. 여보, 우리 어머니 이번에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으면. 어? 나 돈 없는데? 장모님 어디가 아프신데? 뇌졸중에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도 그간 들어놨던 거 돈 많이 든다고 처분하신 모양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돈이 없다고만 말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네 친정엄마 아프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대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시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며 경제적인 거 다 받아간 시모가 저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부부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있을 때마다 남편이랑 돈 같이 부담해서 냈는데 왜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해줘요? 네 엄마가 아픈 건 본인이 몸 잘못 굴려서 병 키운 거니까 그렇지.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면서 누구한테 재수없게 책임을 지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눈앞이 하얘지는 심정이었죠. 누가 책임지라고 했나요? 책임은 제가 져요, 제 부모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남편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거지, 돈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됐어.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 애한테 그딴 짐 지우지 마. 네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안 되는 건 안 돼. 네 엄마면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돈 마련해라.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우리가 아프다고 너한테 돈 달라고 절대 안 해.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를 끊고 그날 바로 직장에 퇴사계를 냈어요.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밖에요. 그렇게 퇴사계를 내고 인수인계 문제로 2주만 더 해주고 직장을 그만뒀네요. 그날부터 집에서 놀기 시작하니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오늘도 연차야? 며칠을 쉬는 건데? 나? 일 그만뒀는데? 뭐? 갑자기 잘하던 일을 왜 그만둬? 돈이 없어서 퇴직금 받아서 엄마 병원비로 사용했어. 놀란 얼굴로 질책하는 남편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아니, 우리 둘이서 벌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떡하긴, 당신이 혼자서 벌어. 이럴 거 예상하고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도 돈 한 푼 안 빌려준 거 아니야? 그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너희 엄마 아빠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이 남아 돌아서 줬어? 근데 그 돈이 왜 우리 엄마 아플 때는 하나도 없을까? 아쉬워하지 마.
내가 네 부모가 원할 때 돈 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그 값 한다고 생각해. 그럼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 말에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물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 보라고요. 일부러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어요. 기존에 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었죠. 시모가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이었고 복지도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어디에 취직한 건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러다 몇 달 정도 지나고 남편이 급히 연락이 왔어요. 당신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아버지가 사고를 좀 쳤어. 가게에 있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좀 많이 다쳤어. 보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난 돈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저번에 내가 장모님 아플 때 돈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러다 아버지 깜빵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내가 책임질 일 아니고 당신 아버지랑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진짜로 돈 없어. 우리 엄마 아직 입원하고 계신 거 알지? 그 입원비 중 절반은 내가 내고 있어. 도대체 나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데? 퇴직금 있잖아.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분명히 남아있을 건데. 그 퇴직금을 왜 네 돈처럼 생각해? 그것도 다 쓸 데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욕심내지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봐. 너무도 차가운 모습에 남편은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모에게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너희 시아버지가 사고를 좀 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들한테 들었지?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려요. 네가 왜 돈이 없어? 너 퇴직금 남은 거 있다고 아들이 그러던데. 둘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와 알았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이 주먹 잘못 써서 생긴 문제를 왜 생판 남의 딸인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런 건 원래 집안의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드님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저처럼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으로 마련해주기라도 하겠죠. 냉정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에 시모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살렸잖아요. 아드님이 정말 아버지 위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겠죠. 그러니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가족한테 기대하세요. 어차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지도 않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오해하는 거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그냥 결혼한 아내가 남편 돈 함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말 듣게 만든 건 미안하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그때는 제 어머니 목숨값, 지금은 시아버지 깽판치고 물어줘야 할 합의금.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장모 목숨값을 못 주겠다 했으니 저도 시아버지 깽값은 못 주겠네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둘 테니 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그 다음날 남편은 대출을 받아 시부의 합의금을 마련해주게 됐죠. 그날의 일로 남편 시모와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었네요. 친정엄마 아플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된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가까워져서 뭐 하려고요. 그때 일은 앙금처럼 남아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으니 저도 남편도 결혼 생활을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던 그 즈음에 친정어머니는 입원 중 다시 위독해졌어요. 재활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폐렴으로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게다가 몸이 많이 나빠지는 바람에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니가 들어놓은 간병보험 덕분에 제가 직접 수발을 들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더군요. 서로 정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저한테 수많은 요구를 했어요. 시무와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데다가 이때쯤에는 시부가 완전히 은퇴했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놔두고 매일같이 모임이다 뭐다 돌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게이트볼에 빠져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연습한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일이며 뭐며 다 뒤로 해놓고 말이죠. 자기가 안 하면 시부가 저한테 시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예상은 들어맞아서 시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시댁 일을 해결하려고 하더군요. 집에 청소하러 오라고 하질 않나 빨래나 설거지를 시키는 건 다반사고 음식을 만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부 부름을 무시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남편 놈이 사위된 도리를 안 한다고 저까지 안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최소한의 도리만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혼할 때 어떻게든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고 말이에요. 남편 놈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자료를 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 은연중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서 일을 봐줬어요. 반찬 가지고 오라는 건 남편과 함께 내는 생활비에서 반찬을 구매해서 가지고 갔고, 청소를 해달라는 건 생활비로 사람을 불렀고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만 갔네요. 시부가 눈치를 챈 건지 한 달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르더군요. 그렇게 석 달쯤 시부의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부가 연달아 이틀을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와서 일 좀 해주고 가.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당황했어요. 그 전날 반찬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고 사람을 불러다가 청소도 다 해놨거든요. 아버님, 어제 냉장고 다 채워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어제 네가 언제 왔어? 버럭 화를 내는 시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 시부에게 따졌죠. 냉장고 열어보세요. 반찬 들어있을 테니까요. 시부가 냉장고를 살펴보는 건지 조용하더니 조금 뒤에 그러더군요. 너 어제 언제 갔다 왔어? 나 없을 때 왔다 갔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더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오늘 돈 좀 찾아야 하니 같이 은행 좀 가자.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어요. 오전이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없었죠. 그렇게 은행 ATM 앞에 내려주고 지켜보는데 시부가 50만 원을 인출하더군요. 시댁 돈 관리를 시부가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저게 한동안 쓸 금액인가 보다 싶었죠. 아버님, 이렇게 돈 찾으면 며칠간 쓰세요? 별일 없으면 한 달도 쓰지. 그런데 중간에 경조사 있고 네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조르면 한 주도 못 가. 그런 시부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데려다주고 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시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오늘 집에 와라. 돈 찾으러 가야 해. 또 돈을 찾으러 가신다고요? 어제 50만 원 찾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찾았어? 요즘 너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야? 시부 말에 어이없는 건 저였죠. 그런데 순간 머릿속으로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치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왔던 사람을 또 부르고 돈을 뽑아놓고도 또 뽑고. 아버님,
혹시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오기 싫으면 됐다. 나 혼자 돈 찾으러 갔다 오면 그만이야. 화를 버럭 내더니 시부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치매 증상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언제 이야기할까 타이밍만 재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할 말이 있는데 괜찮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는 말을 걸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이름을 댔고요. 누구세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감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고요. 순간 눈앞이 띵하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니 그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당신 남편이 저랑 만날 때마다 당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이렇게 결혼 생활 못해요. 서로 얻을 것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건 어때요? 이 이야기를 왜 남편의 입도 아닌 상간녀의 입으로 듣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여자는 무슨 정신 나간 생각으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네. 서로 안 맞는데 뭐 하러 결혼 생활 유지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이쯤에서 포기해야죠. 당신 여기 와서 이러는 거 남편도 알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이혼 원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까지 만나서 이야기 다 된 건데요, 뭐. 어머님도 당신 이야기라면 아주 치를 떨던데. 남보다 못한 시댁인데 그냥 인연 끊고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듣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비참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냥 이혼했다면 합의 이혼에 돈 한 푼 못 건지고 결혼할 때 부담했던 것들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상간녀 때문에 헤어진 거면 위자료는 뜯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곧바로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했네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이며 동영상이며 싹 다 주더군요. 상간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자료도 남편이 다 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는 상간녀에게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낸 후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상간녀가 다녀간 뒤에도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거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놈은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저보고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심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남편 놈에게 말했죠. 당신 상간녀가 나한테 왔다 갔거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도 다 만났다고. 거기서 내 욕하면서 이혼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나 증거도 다 있거든? 당신 상간녀가 다 주더라. 이혼해달라고. 근데 무슨 나한테 책임을 돌려.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난 바람 핀 적 없어. 증거 다 있으니까 되지도 않은 연기 그만하고 위자료나 준비해. 너랑 네 상간녀한테서 뜯을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죠. 남편 놈에게 말해주려던 시부 치매 증상도 함구했어요.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닥치면 지들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죠. 그리고 당장 그날 저녁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일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이제 저 못 가요. 전화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아버님 며느리예요. 빨리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하는 상간녀에게
짐덩이 같은 시부를 넘길 생각에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분할 판결 나기 전까지 집에서 안 나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상간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이프 찾아갔던 거야? 그 여자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상간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놈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저희 집은 안방 창문 열어놓으면 거실에서 하는 말이 잘 들리거든요.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난 당신뿐이라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아껴서 더 풍족하게 새 살림 차리고 싶었다고. 말이 안 통하는 상간녀와 옥신각신하는 남편놈을 보니 실소가 터져나오더군요. 언제까지 당신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한테까지 돈을 내도록 만드는 집안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어요? 지금이야 새로운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겠죠. 지금 당장도 돈이 없어서 남편 놈이 저러잖아요. 상간녀한테는 자기가 돈 많은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마누라한테 책임 떠넘겨 위자료 받으려고 했던 놈이니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둘이 반반 나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했어요. 저와 남편 각각 자기 몫으로 7천만 원 정도 돌아갔고 저는 그에 더해서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죠. 이사하는 날 저는 친정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상간녀와 남편 놈은 집을 구하지 못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살던 집에서 세 명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두 사람 무시한 채 집만 열심히 쌌는데 두 사람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집 마련해준다고 했잖아. 시댁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계획에 없던 일이고. 그렇게 치면 당신이 나랑 상의 하나 없이 내 마누라 만나러 가서 이혼하라고 난리친 거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짜증내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돼. 아, 당신 아버지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발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청소하고 반찬 해놓으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하는 줄 알아?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연락처 차단시켜놔. 내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자식놈이 돼서는 자기 아버지 전화 차단이나 하라고 시키다니. 아직까지는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 놈이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치매라고? 울지만 말고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치매? 당신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그럼 당장 요양원에 보내야지. 난 치매 노인 수발 들면서 못 살아. 전 남편 놈이 시모와 상간녀 사이에서 아주 정신없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나를 불행하게 한 인간들의 불행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나왔네요. 그리고 나중에야 전 남편과 상간녀의 상황을 알게 됐죠. 그것도 그 입 가볍고 행동거지 가벼운 상간녀 때문에요. 그 여자가 찾아왔거든요. 당신, 나한테 받아간 위자료 내놔? 너 다 알고 나한테 저 인간 떠넘긴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바람은 당신이랑 내 남편이 폈는데 내가 뭘 떠넘겨? 네가 이혼하라며. 남편이며 시모며 다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서 증거까지 홀라당 다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고 쓸모도 없는 네 남편 나한테 떠넘겼잖아. 너 다 알고 있었지? 그 남자고 그 집안이고 돈 한 푼 없는 거. 알았으면 뭐. 내가 그걸 왜 너 같은 상간녀한테 말해줘야 해? 그리고 순서 착각하지 마. 네가 먼저 내 남편이랑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깽판 부린 거잖아. 그런 주제에 뭐? 네가 그 남자 데려간 건 다 네가 원해서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간녀가 아주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리고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차피 그 위자료도 네 돈으로 준 거 아니잖아. 내가 피해자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만 있는 곳인 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했겠냐고. 분에 차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전 남편 놈은 저한테 위자료를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상간녀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자 결국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다들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시부가 모아둔 돈을 치매로 모조리 탕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부가 매일 돈을 뽑아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집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집에는 물건도 없고 시부 통장에 돈은 한 푼도 없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요양원에 보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무한테 집 얻어줄 테니 나가서 시부 모시고 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시댁집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시무와 전 남편이 언성 높여 싸우고 결국 아들에게 이기지 못한 시무가 시부와 함께 떨어져 나왔는데 아들놈이 얻어준 집이 단칸방 월세였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시무는 치매 걸린 시부 데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다른 친척들을 찾아가 아들놈 폐악질을 하소연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며 구걸 아닌 구걸을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간녀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슨 놈이 집구석에 돈이 한 푼도 없는지. 돈만 없으면 낫지. 그 와중에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 집 하나 꼴랑 있으면서 그것도 담보 잡혀서 집에 빨간 딱지까지 붙었다고.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댁집에 담보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분통 터진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며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도 곧 알게 되었네요. 시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고향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그때 담보로 한 것이 시댁 집이었고요. 옛날로 치면 보증 서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두 달은 잘 갚다가 결국 잠수 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부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괜찮냐고 물었다는데 그게 다 다른 피해자들이었고요. 그 고향 친구 한 명이 친구들한테 돈을 싹 다 빌려서 도박으로 다 날리고 바로 잠수 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시부는 치매가 걸려서 돈 빌려준 것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요. 그러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 찾아온 다음 날 집안에 빨간 딱지가 엄청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은 살려보려고 했는지 전 남편 놈은 그 돈을 갚으려고 저와 이혼하면서 받은 집 전세금 7천만 원으로 막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맡겨놓은 돈이 그녀의 사치로 완전히 다 날아갔고 그것 때문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또 피 터지게 싸웠다고 들었네요. 쪼잔하고 더러운 놈. 나 좋다고 꼬실 때는 뭐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니 결혼하고 돈 없으니 사람을 아주 돈줄로 보고 말이야. 지가 결혼하자고 했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나? 자기 집 일이면 자기가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쓰레기 떠넘기고. 그 쓰레기 좋다고 가져간 게 너야.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이제 나하고는 완전 남남인데 네 남편이잖아. 그리고 그 인간들 원래 그랬거든? 알아보지도 않고 그딴 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나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한 것도 너고. 꼴 좋네. 어쩜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할까? 상간녀가 화가 나서는 째려보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째려보면 뭐 어쩌게요. 이미 모든 건 다 끝났는데 말이에요. 저와 그 인간 그리고 그 집구석은 이제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과 엮인 건 눈앞에 상간녀잖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남이 먹던 거 처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다음부터는 남이 먹던 건 조심해. 어디서부터 썩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불륜 저지르고 이 정도 대가면 싼 거 아닌가? 남의 가슴에 불을 질렀으면
네 가슴에도 천불 날 줄 알았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상간녀를 놔두고 돌아섰어요. 그 여자가 화가 나는지 씩씩대며 불렀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죠. 자기가 꼰 팔자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걸 왜 저한테 와서 책임지라 말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상간녀를 두고 왔는데 상간녀는 큰 결심을 한 모양이더군요. 전 남편 놈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집에 있는 돈 나가는 물건을 챙겨서 잽싸게 도망간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남편 놈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전화한 거고요. 당연히 저는 모른다고 했고 그 뒤로 남편 놈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 후 그놈들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 이제는 앞가림을 해야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친정집은 남아있었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친정엄마 수발을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곧 폐혈증에 걸려 사망하시게 됐어요. 시부모의 괴롭힘,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존재로 인한 제 엉망진창인 인생에 정말 불행을 싹 다 모은 것처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허무해지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집을 치우던 그때 친정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긴 서류들을 보게 됐어요. 병원 입원 전에 모아놓은 것들이었는데 거기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여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남긴 것들은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과 집 등기,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살며 모아놓은 돈이 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그걸 보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딸 힘들게 살까봐 알뜰살뜰 모아둔 걸 보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편지를 보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됐어요. 어머니 보험금의 적금,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거기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비싸고 엄청 좋은 물건은 아니었지만 월세로 나오는 돈만으로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뜻밖의 사람들과 제 명의의 다가구 주택 앞에서 마주쳤어요. 건물 주인이 여기 계시네요. 이번에 방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요 몇 달간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힌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사람들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부모였거든요. 아, 이분들이 저희 원룸에 계약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세 분이 사실 거라고 하시고 노인 두 분에 아드님 한 분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갑자기 다가구 주택 주인이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었어? 무슨 돈이 있어서 다가구 주택을 샀어? 공인중개사에게 잠깐 양해를 부탁하고 세 사람과 함께 따로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당신 알 바는 아니지. 내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재혼이 잘 안 됐나 봐. 왜 셋이서 월세방을 찾아? 그 여자는 어쩌고? 그 여자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집 돈 다 들고 날랐어. 게다가 치매 걸린 우리 아버지도 사기꾼한테 당해서 집까지 날렸고. 우리 사이에 그간의 정도 있고 우리가 완전 남도 아니니까 우리 믿고 방 하나 마련해주면 안 될까? 왜 굳이 우리 집이야? 나는 솔직히 당신네들 받아주고 싶은 생각 없어. 근처에 다 원룸인데 굳이 안 좋은 사이였던 우리 집에 다른 이유라도 있어? 그 말에 전 남편과 시모가 우물쭈물 하더군요. 뭔가 속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게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방 한 칸 내어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시모가 급히 그러더군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니? 그냥 늙은이들이 사는 게 못마땅한가 보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잖아. 정말 쥐 죽은 듯이 집 깨끗하게 쓰기만 할 테니까 좀 부탁하마. 응?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까 보냈던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오셨던 분들요. 치매 어른 한 분 끼어 있던데 혹시 저번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신 거라고 들으셨어요? 중개사가 잘 모른다고 하길래 그 전에 살던 원룸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려고 했더니 그제야 시모가 말하더군요. 너희 시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소란 좀 피운 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사람도 그렇게 난동 피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 눈을 피하며 시모가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몇 번 그랬을 뿐이라고. 그런데 재계약이 안 돼서. 그래, 아가.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받아줘라, 응? 너희 시아버지가 너하고는 친했지 않니? 이혼하기 전에도 네 시아버지가 부르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올 정도로 잘해줬잖아. 제가 그렇게 한 건 그게 며느리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그마저도 청소랑 반찬은 전 남편과 함께 내던 생활비에서 충당했었어요.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잘 챙겼으면 제가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저한테 떠맡기고 새로 며느리 될 사람과 하하호호 즐겁게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시모가 흠칫하더군요. 하긴 시부 내팽개치고 열심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은 시부가 치매가 걸려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당신이랑 지낸 세월이 있잖아. 한 번만 우리 여기서 받아주면 안 돼? 진짜 우리 갈 곳도 없어서. 전 남편은 그저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좀 많았어야죠. 게다가 바람이나 피운 쓰레기놈이었던 주제에 말이에요. 자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미쳤어? 절대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대출 껴서 전셋집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 말고 온전한 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소란 피운 정도로 쫓겨난 거 보면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난 계약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가려 하니 시모가 저를 붙들더군요. 너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하고 한솥밥 먹으며 잘 지내왔었는데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너까지 우리 무시하는 거야? 저는 잘 지낸 적 없고 괴롭힘 받은 적밖에 없어요, 아줌마. 그리고 사람을 며느리 취급도 안 한 건 당신네들이 먼저고. 나는 받은 대로 돌려준 것뿐이니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플 때 와본 사람 있기나 해요. 그 말에 남편놈도 시모도 순간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이딴 요구를 하는 건지. 우리 엄마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움도 안 주고 자기가 몸 함부로 굴려서 아픈 거냐는 어이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이 집을 계약해줘? 특히나 당신은 나한테 집 계약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아픈 장모 놔두고 불륜 저지른 당신 같은 쓰레기는. 그 말에 전 남편이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지. 그리고 그 여자가 작당하고 나한테 돈 뜯으려고 꽃뱀짓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막아? 그렇게 치면 이 일이 벌어진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 이 자리에 없다고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여자한테 넘어간 남편놈이 더 쓰레기였거든요. 상간녀가 아무리 유혹했다 하더라도 안 넘어가면 그만 아닌가요? 좋다고 홀라당 넘어가서 간이며 쓸개며 다 퍼다주고 결국 쪽박만 찬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착각하지 마. 그 여자랑 바람났다고 내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월세 계약 못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 우리 엄마 아플 때 도와달라는 거 돈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네 놈한테 정 떨어져서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마련한 집에 너 같은 인간을 들여보낼 리 없잖아. 결국 제 말에 전 남편놈도 시모도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지 계약해달라며 우기지는 않더군요. 근처 원룸촌에 시부가 치매 때문에 소란 피우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계약은 안 된 모양이고
결국 더 먼 외곽까지 가서야 겨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면상 보느라 토할 뻔했는데 안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 살아있었을 때 잘했으면 저런 꼴은 안 받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혼 안 하고 살았더라면 시부 치매 수발에 시부가 친사고 뒤치다거리나 할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 돋는 거 있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때는 정말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만 찾아오는 것처럼 잠시도 쉴 수 없게 저를 괴롭히더니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편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불행도 행운도 한 가지만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뒤에서 난리치더니 결국은 재혼한 상간녀는 돈 들고 도망가고 옆에 치매 걸린 시부와 도움 하나 안 되는 시모 모시고 살게 됐고 말이에요.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위해서 애쓴 며느리한테 그리 매정하게 굴면서 다른 며느리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결국 남은 건 빚에 치매 걸린 남편뿐이잖아요. 둘 다 자기 무덤 열심히 판 거죠. 제가 저런 인간들과 더 이상 엮여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며 글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날 이때껏 살다 보니 참 이상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전시모입니다. 전시모와는 이미 인연을 끊었지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는 가끔씩 떠올라 여전히 저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시모와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도 시모는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일찍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대신에 고졸로 공장을 다니며 남동생을 뒷바라지한다는 걸 알고서부터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감추려고 하거나 사실을 축소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사귀던 시절 처음으로 시모와 만났던 자리에서 시모는 남편이 밖에 전화하러 간 사이에 넌지시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어리니 그냥 사귀기만 해라. 나는 너처럼 부모도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집이랑은 사돈 맺기 싫으니까. 결혼도 어느 정도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 이쯤에서 사랑놀이 그만하고 적당히 때려치워. 알았니? 그 말이 정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란 고졸 여성에게는 이렇게나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제 인생이 10원짜리 한 장만큼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여태 악착같이 일하며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은 건 정말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상처를 입은 그날 정말 공교롭게도 남편이 깜짝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 기분으로는 도저히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끈질기게 설득해왔죠. 자신만 보고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긴 했어요. 직장도 성격도 그리고 가정적인 면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힘들 때 저와 동생을 많이 도와주기까지 했고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 남자는 저에 대한 사랑으로 제 직업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남자의 어머니는 제 직업이나 상황 때문에 이 남자와 저의 결혼을 반대한다니 말이에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모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이 남자 하나 믿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한테만 잘했다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동생에게도 워낙 잘했으니까 말이에요. 매달 동생에게 저 몰래 용돈까지 쥐어줄 정도였으니 이 사람을 믿어보자 싶어 결혼했네요. 그리고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동생마저 가족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주었어요. 우리 셋만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죠. 남편의 배려심과 착한 마음에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에게 고마운 감정이 드는 것과 동시에 시모에 대한 저의 반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어요. 시모는 결혼식에서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친척과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싫다는 표정을 짓고는 제 흉을 보고 다녔죠. 내가 정말 못 살아. 나 지금 사기당한 기분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도 없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게다가 학력은 또 어떻고 고졸이 말이 되니?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우리 애를 만났는지. 친구들이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친구들은 열받아서 한마디씩 하더군요. 너 진짜로 저런 아줌마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거야? 다시 생각해.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진 잘 알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입 터는데 시집 가면 시집살이는 안 봐도 뻔하잖아. 그래, 네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진짜 속편하게 남 뒷담 하나 까는 거 보니까 인성 보이네. 어떻게 저 오빠가 저런 아줌마 뱃속에서 나왔대? 친구들의 한마디는 우울했던 기분을 그나마 달래주었고 이런 상황을 이미 짐작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죠. 괜찮아. 내가 저 아줌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오빠가 결혼하고 나면 합가는 절대 안 할 거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간병보험 빵빵하게 넣어놔서 우리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거든. 결혼 전 시모 때문에 걱정하자 남편이 약속한 것들이었어요. 절대로 합가는 안 할 것이고 수발 들라는 말도 안 하겠다고요. 그걸 위해 남편은 두 분의 간병보험까지 본인 돈으로 넣어뒀어요. 그래도 걱정이야.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잖아. 친구 말대로 결혼하면 시모와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시모든 저든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을 한 뒤 시모는 곧바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시댁에 대한 존중으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이며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도 설 명절에 저 혼자 요리를 하게 만들거나 저를 향해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쌓아온 기술들이 있는 데다 저를 향한 나쁜 소리는 남편이나 시부가 나타나면 시모는 입을 싹 닫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모와 만나는 날에는 남편을 제 옆에 꼭 붙여뒀어요. 남편도 저한테서 떨어지기 싫어하니 한 3년간은 잘 참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예,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들 친목 모임 우리 집에서 하게 됐어. 그날 10명 정도 우리 집 올 건데 네가 와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좀 해. 그 주말에는 저희 부모님 기일이었어요. 두 분은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셔서 기일이 같았는데 납골당에 모셔뒀죠. 당시에는 저도 동생도 너무 어렸고 산소를 만든다 해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납골당에다 모신 거였어요. 이번에도 동생과 함께 납골당에 갈 예정이라 그날은 일도 빼두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통보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기분이 착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은 저희 부모님 기일이에요. 동생이랑 납골당 가기로 해서 그러는데 그냥 업체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라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화는 났지만 공손하게 사과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까지 말해주었죠.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군요. 야, 일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까지 시켜줬는데 지금 뭐? 네가 부모가 없는 게 우리 탓이니? 그날만 날이야. 아무 날이나 가서 보고 오면 되잖아. 웃겨서 정말.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면 뭐니? 은혜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은혜를 입었나요? 결혼도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했고 말이에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만 압력 넣어서 헤어지게 만들더니 어디까지 하나 싶어 쳐다보는데 뚫린 입이라고 거지 같은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돈 한 푼 없이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열심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랄 판에 팔자 좋게 부모 길이라고 뻗대는 거야?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남자나 만나겠어? 우리 아들이 착하니까 너 받아준 거야. 네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끝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와의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같은 건 다 버리기로 했네요. 저딴 말을 생각 없이 꺼낸 자하고는 가까워질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시모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 일하러 갈게요. 대신 음식은 저희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게요. 그럼 됐나요? 되긴 뭐가 돼. 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지. 10인분 요리하면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남편이 그거 보고 어머님한테 따져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요. 여전히 제 남편은 시모에게는 든든한 방어막이었어요. 남편을 들먹이자 시모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사실 남편을 들먹이면 요리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납골당 갈 때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한다면 시모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을 테지만 그보다 강력한 한 방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식재료부터 사고 밑준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요리를 해서 큰 반찬통 몇 개에 요리를 담아 시댁으로 향했죠. 일부러 모임 시간 딱 맞춰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화를 내더군요. 얘,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손님들 이렇게 다 와서 기다리는데. 어서 음식부터 세팅해라. 다들 배고프신데. 그 말에 저는 알겠다 대답하고 아주 흥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실 중앙에 마련된 커다란 좌식 식탁에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되는 상차림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입구 쪽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만든 요리를 상에다 올리고 시모를 불렀어요. 어머님, 상 다 차렸어요. 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모가 식탁으로 왔다가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와 식탁을 번갈아 보며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친목 모임에 무슨 제사상을 차려놨어? 맞아요. 제가 차린 건 삼색나물에 탕국, 조기에 산적, 꼬치까지 완벽한 제사상 차림이었거든요. 제기가 아니라 하얀색 도자기 접시에 놓여있을 뿐인 제사상이었죠. 게다가 준비한 디저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튼실한 배와 사과를 윗둥을 깎아 접시에 쌓아 올려놨더니 모양이 좋더라고요. 시모가 요리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납골당에 모시느라 여태 제사상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사상 한번 잘 차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시모 친목을 위한 요리인데도 정말 즐겁게 요리를 할 수 있었고 말이에요. 시모는 켜켜이 쌓인 제사상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내가 요리하라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제사상 차려서 나 엿먹이는 거냐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이 우리 부모님 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요리하라고 시킨 건 어머님이잖아요. 무조건 하라고 하시길래 저도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다만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서 제사에 올라갈 음식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 탓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사실 일부러 여기 온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 부모 기일에 며느리 붙잡아다 요리시킨 천하의 몹쓸 시모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무슨 요리를 해오라고 지정해주지 않은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제사 음식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역시나 시모 지인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어머, 부모 기일에도 못 가게 하고 요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100번, 1000번 잘못했네.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 기일에 일 시키는 건 좀 아니잖아. 그 수군거림에 시모의 얼굴은 더 빨개졌고 이내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물론 시모에게 말이죠. 방문을 열고 시부가 나왔거든요. 시부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좋았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무슨 제사상이냐? 아, 아버님, 오늘 저희 부모님 기일인데 어머님이 가지 말고 오늘 모임 있으니 요리를 하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제사 음식을 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시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화가 엄청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 게 말이나 돼? 부모님 기일에 어떻게 모임 요리나 하라고 시켜?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어? 여보, 왜 나한테 그래요? 저것이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부모 기일에 못 가게 했다고. 시모 말에 시부가 더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더 벌개지더라고요. 부모 기일에 못 가게 한 게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시모 때문이었죠. 골탕 먹을 만한 짓을 했잖아,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고인분들을 상대로 당신은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조용히 지나가도 모자랄 날에 못 가게 막은 것도 모자라서 요리를 해오라고 시키다니. 당신 제정신이 박힌 건 맞아? 결국 시부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보내줬어요. 위에 올려둔 제사 음식을 모조리 다시 반찬통에 넣어서 가지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는 동안 들리는 시부의 욕설과 잔소리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제사 음식을 들고 동생과 제사상을 차리고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에 왔어요. 그 뒤로 시모는 저만 보면 잡아먹을 것처럼 벼르더군요. 솔직히 이쯤 되니 시모와 굳이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만 속 편하게 3년을 더 보냈어요. 시모는 저를 괴롭히고 싶어 했지만 시부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통에 그러지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도 우환이 찾아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안이라고 하긴 못하지만요. 숙부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시삼촌은 노총각으로 여태까지 혼자 살았는데 시부가 동생을 아주 많이 챙겨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시부가 왜 그렇게 동생을 챙기는가 싶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시부가 15년 전쯤에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흔쾌히 자기 신장을 준 사람이 10살이나 어린 시삼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시삼촌도 기술로 먹고 살고 있어서 시부가 일하지 못해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남편이 숙부님을 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자 시부가 나서서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틈틈이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따라 몇 번 가본 것이 다였지만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셨어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점잖고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시모는 그런 숙부님을 엄청 안 좋아하더군요. 돈 없는 티 낸다고 궁시렁거리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 신장 이식도 해주고 살려준 은인인데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삼촌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시부가 수발 들기에는 어려운 일이 점점 생기더군요. 결국 개인 간병을 써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개인 간병을 쓸 만큼 돈을 많이 모아두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가 그 많은 돈을 부담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우리는 늙었으니 이제 며느리한테 수발 들도록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며느리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할 필요 있어요? 저를 또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시모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저러다 당하는 건 자기가 될 거라는 건 짐작도 못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당시에 일을 안 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어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자연 임신으로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난임치료센터를 다니며 임신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수발드는 거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시키니까 정말 하기 싫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시부는 제 눈치를 보고만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임신하려고 그런 거잖아. 이번 기회에 애를 못 가지면 언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애 잃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알아. 나도 애 갖고 싶어서 열심히 치료센터 다니고 있잖아. 그치만 삼촌이 우리 집에 해준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일이라도 그만두고 돌봐드리고 싶거든. 근데 나까지 일 그만두면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준 삼촌 일이라 내가 은혜 갚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당신한테 한 번만 부탁할게. 사실 의사도 오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했고 2, 3개월 정도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 처음 입원한 게 1년 전이었고 그때도 치료를 안 받으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으니 사실 올해 연명 치료를 하긴 했어요. 다만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서 2, 3개월 안에 숙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렇게 애원하고 시부도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라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수발을 들기로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대신 어머님이랑 같이 보면 할게요. 저도 아직 삼촌이 많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교대로 보면 덜 불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질색을 하더군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왜 나를 끌어들여?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 살려주신 삼촌에게 마지막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아버님 목숨을 빚진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머님이 없으면 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시부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라며 시모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 내 동생이 나 아플 때 얼마나 잘했어? 매달 나 대신 돈도 주고 신장까지 줬잖아. 그때 내 동생 아니었으면 당신도 나도 못 버텼어. 시부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도 결국은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시모도 함께 간병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시모는 병원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그 이기적이고 괴팍한 시모가 간병을 올 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시모를 걸고 넘어진 건 모두 다음을 위한 것이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처남 상견례 하는 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말씀 안 드렸으면 내가 할게. 남동생이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됐고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 싶었죠. 그날 저녁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삼촌 수발을 들러 병원으로 갔고 시부가 일을 마치고 들렀더군요. 오늘도 너 혼자야? 이 옆에 내는 같이 보겠다고 해놓고 왜 새아가한테만 맡기고 오지를 않어? 이러니 내가 속에 천불이 나지? 아,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말하며 시부에게 슬쩍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제 남동생이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해요. 그때 남편이랑 같이 가야 해서 그러는데 그날은 어머님한테 삼촌을 잠깐 부탁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나한테 묻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갔다 와야지. 그렇게 중요한 날 안 가면 안 되잖아. 네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까. 그러면서 전화기를 찾는 시부를 보며 황급히 덧붙였어요.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곧바로 전화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죠. 네, 어머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동생 상견례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만 삼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일을 시켜?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야. 쓸모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확실히 해야지. 네 동생이 상견례를 하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니?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시부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제 폰에 대고 노성을 퍼붓더군요. 이 옆엔 내가 정신 나갔어? 지금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염치라는 게 있으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올 때마다 당신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며느리만 있던데. 설마 당신 내 동생 보러 온 적도 없는 거 아니야? 시부의 의심은 무척이나 타당했고 정확했어요. 시모는 숙부님 보러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왜 거기 있어요? 이 망할년이 또 나 엿먹으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간질? 정신이나 차리고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엿먹을 짓을 했으니 지금 내가 화를 내지.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이 나 아플 때 우리 집에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게다가 여태 며느리한테 다 맡겨놓고는 생색을 내? 와, 이 옆에 내가. 시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모는 그제야 시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걔한테 다 맡기겠어요? 나도 이제 수발 들려고 했고, 저번에도 몇 번 가기도 했고. 됐어. 당신 말 못 믿겠으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병원 관계자랑 동생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병원에 병문안이라도 왔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수발 드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시부의 노성에 시모가 뭐라 애원했지만 시부는 냉정하게 시모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 시부의 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시부는 모조리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 시삼촌, 그리고 저한테 시모가 한 번이라도 병문안이라도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저도 본 적 없었고 삼촌도 보지 못했고 병원 관계자들도 저와 시부, 남편만 봐왔으니 못 봤다고 증언했죠. 불과 30분도 안 돼서 시모가 시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밝혀낸 시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병원으로 헐레벌떡 쫓아왔고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려던 사람이 며느리 친정 상견례 간다는데 절대 못 해준다며 그 난리를 쳐? 당신이 사람이야? 며느리 친정에 상견례 간다는데 그거 하루도 양보 못하냐고.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여보,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에요. 제가 며느리한테 시킨 일인데 제가 그걸 앙심을 품고 당신 있는 데서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걸 들으니 잘 알겠더구만. 당신이 여태껏 나 없을 때
며느리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내가 있을 때는 며느리 흉본 적 한 번도 없는 인간이 내가 없을 때는 이렇게 며느리 괴롭힌 거냐고. 이런 식이면 차라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지. 이혼이라니요? 당신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시모가 이혼이라는 단어에 기겁을 하며 시부에게 말했죠. 하지만 시부는 홧김에 뱉은 그 단어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그게 좋겠소.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아랫사람한테 너그럽고 인자하게 굴지를 못하고 그렇게 괴팍하고 이기적으로 굴다니. 시부의 말에 시모가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그것만은 안 돼요. 이혼이라니요? 이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잘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봐줘요. 잘하긴 뭘 잘해? 며느리한테 한 것만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은인인 내 동생한테 당신이 한 짓거리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라고. 당신이 우리 집안 생각했으면 며느리 대신 불쌍한 내 동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길에 위로라도 해줬어야지. 어떻게 형수라는 인간이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진짜로 내일부터 며느리 대신 보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제 말 믿어줘요, 여보. 그런 사람이 이번 주말에 있을 며느리 친정 상견례에도 대신 못 오겠다고 그 난리를 떨었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 망할 여편네야. 시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어떤 변명으로도 시부를 달랠 수 없었어요. 이미 시부의 마음속에는 시모에 대해 괘씸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시삼촌에 대한 시부의 애틋한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아낄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하긴 저라도 제 가족에게 장기 이식해준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뭐든 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도리를 내팽개치고 그저 이기적으로 구는 시모에게 시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죠. 시부와 시모가 한창 싸우더니 시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 주말에는 내가 동생 보고 있을 테니 너는 사돈 총각 상견례 잘하고 와. 그리고 내가 네 계좌로 돈 좀 붙여줄 테니 그걸로 좋은 옷 사입고 그렇게 갔다 와. 그렇게 말하며 시부가 곧바로 돈을 붙여주시더군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들어온 액수가 거의 500만 원 정도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부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군요. 큰 돈도 아니다. 네가 여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간 고생한 값이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래. 죄책감 가득한 시부 얼굴을 보며 잘 받겠다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 옆에서 시모가 저를 아주 쏘아보더라고요. 왜 네가 그런 큰 돈을 받냐는 표정이었죠. 제가 나가고 나서 시모가 또 왜 전현한테 돈을 주냐고 난리를 치고 시부는 당신은 곧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맞받아치고 아주 두 분이서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 덕분에 시모에게서 벗어난 저는 남편과 그 주말에 동생 상견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이 시부와 시모의 이혼 소식을 들은 건 그때쯤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이 엄청 당황한 채 돌아왔죠. 여보, 우리 부모님이 연세에 이혼하신대. 이게 말이나 돼? 어머니가 전화와서 아버지 말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시모가 아들인 남편을 붙들었더군요. 하긴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겠죠.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나도 무슨 일로 그러나 싶어서 아버지한테 말해봤는데 아버지는 완전 막무가내셔. 저런 인간 이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일인지 말은 해줘야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이렇게 뚝 끊는 게 말이나 돼? 남편은 기본적으로 시모와 시부의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하긴 워낙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시부가 왜 저러는지 모르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남편이 물어보더군요. 당신은 뭐 아는 거 없어? 아버지는 완전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참아보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영 인연 끊을 기회 없을까봐 그런다고 그런 말씀만 하시니 나도 답답해. 그래서 여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사실 이번에는 나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님이 삼촌 보러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견례 때문에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거절하셨고 그걸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화를 엄청 내셔서. 뭐? 이번에 우리 다녀온 상견례? 응. 그것뿐이면 아버님도 이혼하자고는 말씀 안 하셨겠지. 그거보다는 아마 어머님이 한 번도 삼촌 입원한 병원에 와본 적 없는 걸 아버님이 아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눈이 커다랗게 뜨며 쳐다보더군요. 이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삼촌 본 거 아니었어? 내가 삼촌 수발 들었던 시간 동안에는 어머님 오신 적 한 번도 없어. 사실 그것도 아버님이 병원 관계자 통해서 알아본 거라서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남편은 경악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 여보. 미안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난 당연히 어머니가 같이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간병하지 마.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간병비 마련할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처남 상견례까지 끌어들여서 괴롭혀놓고 저한테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삼촌을 한 번도 보러 간 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들, 너도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왜 이 집안에 내 생각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어머니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그러셨어요. 와이프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살려준 삼촌을 그런 식으로 홀대하는 것도 그렇고. 아, 됐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부모님 이혼에 간섭 안 할 테니까요. 너까지 왜 이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희 아버지랑 헤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것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고지식하긴 하셔도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하실 분인데 그런 분이 이혼 이야기한 거면 말 다 한 거죠. 전 모르겠으니 앞으로 저한테 두 사람 중재해달라느니 하는 말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그 뒤 시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줬어요. 아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 보기 부끄럽구나. 미리 막아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간병 생각하지 말고 네 몸 건강이나 신경 쓰렴. 시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시부와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했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숙부님은 그 기간까지 살아계시다가 시모와 시부가 이혼하자마자 사망하셨어요. 시모는 이혼하면서 저와 시부에게 욕을 그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례식 마지막 날에 찾아왔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상복 입고 와서는 장례식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됐는데도요.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해? 내가 언제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러지 마요. 저한테도 시동생인데 제가 챙겨야죠.
어이없게 착한 척하는 시모를 보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곧 그 시커먼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죽으면서 보험금을 많이 남겼다면서요? 엄밀히 따지면 저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는데 보험금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머릿수대로 나눠서. 그 이야기에 저도 남편도 시부도 정말 벙찐 표정으로 시모의 이야기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와서 저런 짓 한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었다니. 당신 어디까지 망가질 작정이야? 내 동생이 죽었어. 나를 살려주고 내 집을 살려준 내 동생이. 그런데 여기 와서 내 동생 목숨값을 달라고? 당신이 뭘 했는데? 나도 여지껏 시동생 잘 챙겨줬잖아요. 간병할 사람 없을 때 내가 해결해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것도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뻔뻔한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당신이 해주긴 뭘 해줘? 다 여기 있는 우리 며느리가 한 거지. 당신이 한 짓이라고는 내 동생이 혼자 노총각으로 살면서 돈 못 번다는 소리하며 무시한 거밖에 더 있어? 게다가 내 동생 간병해준 며느리 괴롭히기만 했지. 시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혼을 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와서 땡깡을 피우니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요. 보험금 가지고 싶어? 그런데 어째? 그거 여태 내 동생 돌봐준 며느리한테 다 돌아갈 건데 당신한테는 한 푼도 없어. 시부의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삼촌에게 보험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연히 그건 법정 상속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저런 말을 하길래 저도 당황한 상태였죠. 그런데 저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시모더라고요. 아니, 왜 쟤한테 다 가는 건데요? 당신이 혈육이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한테 돈이 돌아오면 돈 한 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시부가 한심한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홀대한 내 동생이 정한 거야. 고마운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안에 당신 이름은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가. 동생 가는 길 부정타게 하지 말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한 푼도 못 받아? 나는 이혼까지 당하고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데 어떻게 며느리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있냐고요? 몇십 년 같이 산 저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요? 끝까지 모든 것이 제 탓이라 말하는 시모를 보며 시부가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화를 버럭 냈어요. 며느리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거지. 지금도 보라고. 장례식장에 와서 내 동생 목숨값 달라고 떼쓰는 당신 모습 좀 보라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못해. 살아서도 대접 못 받은 내 동생인데 죽어서까지 돈으로 취급받아야 해? 아들,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나 너무 억울하게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니? 응?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마음 같은 거 이해도 못하겠어요. 이혼하게 된 것도 모두 와이프 탓만 하시고 제 와이프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대신해서 삼촌 간병하면서 난임 치료까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런 와이프를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기나 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건 다 그런 거야. 서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사이. 내가 낳은 아들이 왜 내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어? 말이 아예 안 통하네요. 됐어요. 어머니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세요. 고인 가시는 길에 방해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와이프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거나 협박하시면 저 진짜로 신고할 생각이니 그렇게 아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들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과 시부의 분노 때문에 시모는 쫓겨나고 말았죠. 남편도 시부도 고래의 고함을 지르는 시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신경 쓸 뿐이었고 시부는 불쾌한 표정으로 연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 붙들려 나가는 시모를 보며 고개를 저었네요. 그러게 진작 있을 때 잘했어야죠.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구니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옆에서 거들어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도 없이 홀로 와서 저렇게 쫓겨나는 걸 보니 시모가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 저절로 그려지더군요. 나중에 시부에게 들어보니 시삼촌이 혼자 살면서 남긴 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은 긴 투병 동안 다 써버린 상태였고 그나마 보험금만이 남았다고요. 시부는 그 보험금으로 남은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을 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야말로 몇 달 간병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평생 본 사람도 아니고 죽기 전 몇 달간 간병한 사이일 뿐인데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게 죄송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부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서 그래.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동생 생각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네가 옆에 있어줘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 위로도 되고 말 상대가 있어서 힘든 것도 잘 이겨냈다고. 남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 당신이 은혜를 갚았으니 그 돈은 당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써. 그게 삼촌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숙부님이 남긴 보험금을 받았어요. 주변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지 몇 달 뒤에 바로 임신이 됐어요. 자연 임신으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가지니 남편도 시부도 엄청 좋아해줬어요. 저한테 복덩이라며 제 아들한테도 엄청 마음을 쏟아주니 저야말로 더 고맙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는 해요. 끈질긴 사람이죠. 시모가 손주를 핑계로 찾아와서는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시부와 남편이 저보다 더 열받아하며 쫓아내주곤 합니다. 사실 두 사람도 시모를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쫓아내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던 때였는데 손주 핑계로 와서는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걸 보고는 도리어 정이 확 더 떨어져 아예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사라졌나 보더군요. 참 자기 무덤 파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예요. 그렇게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마수에서 저와 제 아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모에게는 그 약도 안 듣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하면서도 이미 일은 다 된 사람이 쉬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시모가 바뀌지 않은 덕분에 제 주변이 편해졌으니 그것만큼은 감사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길었던 고부 갈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